네, 우리 요원들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지난 일주일 네, 동안. 저도요. 네. 다들 건강하신 것 같아서 너무 반갑고요. 그리고 일주일 만에 이 킹슈맨에 돌아오면서 이분을 또 제일 처음으로 모실 수 있어서 너무나도 영광이었습니다. 우리 킹슈맨 멤버들 중에서 유일하게 이 배우분과 외모를 견줄 수 있는 분이시죠. 킹슈맨의 권혜요. 자, 우리 최백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 일주일 잘 지내셨나요? 예, 저도 지난주에 결방된다는 연락을 받고선요, 굉장히 네. 아쉬웠는데, 네. 한편에서는 잘한 조치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참, 저는 지난주에 사실은 그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저희 가족 모두가 이렇게 검사도 받았어요. 네. 근데 검사 받기 전하고 받고 난 후에 사람 마음이 좀 다르더라고요. 아, 코로나가 내 가까이까지 와 있구나 하는 네. 것을 느껴가지고, 그래서 시청자들도 우리 개인들이 그러니까 원인 제공자라는 이러한 좀 생각을 가지고 좀 임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네, 지난주에 방송 못한 만큼 저희 더 많은 소식으로 이번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자, 월요일의 태양 최백은 교수님도 환영하고요. 자, 그런데 코로나19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죠. 어제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 수가 1,097명이 나왔습니다. 정부는 왜 3단계 격상을 주저할까요? 경제학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그 경제하고 방역이요. 사람들은 흔히 분리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방역 먼저고 경제다 이렇게 이제 선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경제와 방역은 동전의 앞뒷면입니다. 그래서 이건 두 마리 토끼를 같이 잡아야 되는 부분이고요. 네. 그걸 별도로 접근하게 되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이 성격을 이해를 하면요.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 상반기 때 우리가 K방역을 가지고 경제랑 동시에 잡았는데 그 경험을 다시 좀 되살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순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오늘 아침 가장 뜨거운 인물 및 이슈를 알아보는 인문킹 시간입니다. 오늘은 두 인물에 대한 이슈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안철수 서울시장 출마, 대선은 차차기에, 그리고 윤석열 운명의 갈림길, 크리스마스 전 결정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눈에 띄는 사진 한 장을 가져와 봤습니다. 자, 모두 비디오 월 함께 보실까요? 네, 토리와 아침 산책 나선 윤석열이죠. 자, 그런데요, 정직 처분을 받은 지 이틀 만이 지난 18일 오전에 윤 총장이 애완견을 산책시키는 모습 이렇게 포착됐는데 MC 장원 의원 어떻게 보셨나요? 네, 2012년에 결혼한 이 윤 총장은 유기견 2마리 그리고 유기묘 3마리, 일반 반려견 2마리 등 이 총 7마리의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습니다. 윤 총장이 이날 데리고 나온 이 진돗개의 이름은 토리인데요. 사연이 있는 반려견입니다. 유기견 보호단체 회원인 윤 총장은 2012년 말 이 단체로부터 이 토리를 소개받고 데려왔다라고 하는데요. 이 토리를 데려온 뒤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를 당하는 바람에 이 장애를 입게 됐고요. 보호단체에서는 토리의 부상이 심각해 안락사해야 한다고 제안을 했지만 윤 총장은 내가 키우게 됐다고 데려왔는데 그럴 수는 없다면서 수차례 수술을 받게 해 지금까지 함께 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최백은 의원은 이 사진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뭐 이 소식을 듣고선요. 저는 사실 이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이 사실 개인적으로 존경스러워요. 네. 반려동물 키우려면은 사실 동물도 또 하나의 그러니까 생명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지만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저는 자녀를 3명을 두고 있는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아이들 키우는 게요. 보통의 저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마찬가지로 반려견이라는 것은 네. 또 다른 어쨌든 간에 가족이라는 점에서 네네. 그런 인간 자녀를 키우는 것 못지않게 저는 그 이상의 저는 정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7마리를 한다면 7명의 자녀를 키우는 거 혹은 그 이상의 저는 정성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왜 그러냐면은 말 못하는 짐승이고 말 못하는 동물이니까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자식들도 키우다 보면요 가장 그렇게 속썩이는 자녀를 키우기가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동물도 이제 7마리를 키운다는 것은. 네. 저는 근데 검찰총장이나 이렇게 바쁜 직업 하시면서 이게 가능할까? 제 기준은 상상이 안 가요. 네. 저도 이제 강아지 2마리 그리고 고양이 1마리를 키우고 있는 이 반려동물인인데요.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산책을 이렇게 자주 시키시는 측면은 아닌 것 같아요. 조금 어색합니다. 이게 그렇죠. 보통 개가 앞에 가게 하던가 옆에 가게 하고 산책을 시키는 게 정석이거든요. 근데 약간 끌고 가시는 듯한 모습이 보여서 개가 좀 저항을 많이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평소 시간이 없으시니까 많이 산책을 못 하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연주 익숙한 탱고 모습은 좀 시스템. 아니었다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자, 오창성 의원. 네. 네, 뭐 반려동물 산책시키는 거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하셨으니까요. 네. 근데 언론에 대해서 좀 짚고 싶은데 그렇죠. 네. 직무 정지된 상황에서 이렇게 윤석열 검찰총장 집 앞에서 진을 치고 뭐 할 때까지 이렇게 기다려 준다는 것 자체가 좀 이해가 되지 않고 지금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이 산책 장면이 많이 공개가 되어 있는데 한 해당 언론사 한 4개 정도가
거의 윤석열 검찰총장 바로 앞에서 영상을 찍고 있어요. 이 정도면 뭐 사인을 맞추지 않고서야 네. 내가 바로 앞에 있는지 사실 제가 MC장원 거리에 있는데 거의 카메라를 잡고 이제 영상을 찍는 장면들이 많아요. 네. 이거는 산책하는 시간을 미리 알려주지 않고서야 하루 종일 기다렸다는 건데 이 추운 시간에 만약에 하루 종일 기다렸다고 하면은 직무정지된 검찰총장 집 앞에서 산책하고 사진 찍는 게 이게 뭔 의미가 있습니까 도대체? 네. 사회 공익적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네. 좀 이런 신변잡기식 이런 보도나 이런 거 좀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찍힌 게 아니라 찍혀준 것이다. 이런 언론 보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첫 번째 주제입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어제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죠. 자, 목소리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 일가의 행태를 보며 우리는 이 정권 핵심들의 가식과 위선을 목도했습니다. 소득 주도 성장하겠다더니 월급 모아서는 영원히 집을 살 수 없는 서울을 만들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벌써 백신 접종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손가락만 빨며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결자 해지의 각오와 서울의 진정한 발전과 혁신을 다짐하며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에 매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네, 지난 2일 국민의힘 초선 의원 모임 초청 강연 때까지만 해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는 출마 의사가 없다 이렇게 못 박았었는데요. 막이 바뀐 이유 바로 백신 때문이라고요? 네, 일단 백신 공급이 좀 늦어지고 있다는 것을 비판했는데 제가 그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 얘기하면서도 몇 번 얘기했지만 이 정치인들 좀 메시지 관리를 좀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이 백신이 공급이 늦어진다 이렇게 비판할 수 있어요. 근데 본인이 서울시장 되면 백신 공급이 빨라질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일단 말이 안 되고요. 네. 결자 해지라고 말씀하셨는데 결자는 맺을 결자입니다. 뭘 맺은 사람이 이제 다시 본인이 풀어헤친다는 건 뭘 맺었어요 서울시에서? 네. 그러니까 이 서울시장 되신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자 해지라는 표현이 본인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어순이 좀 맞지 않아요. 네. 맥락상 전혀 맞지 않는 출마 선언 인물이고 그리고 백신 관련돼서 하나 좀 얘기를 해버리면 네. 출마 안 하겠다고 밝힐 때와 상황이 달라진 게 없지 않나라고 이제 기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가장 큰 계기라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민주주의가 완전히 무너지는 이런 절차에 대해 무시하는 상황을 접한 것이고 의사 입장에서 백신 구매 관련해서 국민께 솔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분노했다. 라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근데 이 백신 구매 관련돼서 조금 설명을 좀 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네. 지금 정부 같은 경우는 아스트라제네카 관련돼서 공급을 준비하고 있는데 WHO가 여름까지만 하더라도 여러 가지 회사를 둘러봤을 때 아스트라제네카를 가장 신뢰하고 가장 빠르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네. 정부는 그 당시에 아스트라제네카와 협약을 맺었던 것이고 그 당시에 여러 회사가 있었는데 화이자, 모더나, 존슨앤존슨, 노바백스 등이 있었는데 네. 가장 압도적으로 치고 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현실적인 선택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이때까지 이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해서는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다른 회사들에 비해서 단가가 10분의 1밖에 되지 않으며 세 번째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것인데 지금 영하 70도에 운반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화이자, 모더나는. 근데 아스트라제네카는 현재 이용할 수 있는 콜드체인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세 가지가 결부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 정부로서는 아스트라제네카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었는데 네. 11월 들면서 화이자, 모더나가 3상을 갑자기 급하게 통과시키면서 상황이 반전된 거예요. 최근에 반전된 것인데 여름부터 준비한 정부에 대해서 갑자기 지금 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난 여름의 선택을 그 당시에 비판했어야죠. 그러면은. 그 당시 비판하지 않고 지금 와서 급변한 상황에 대해서 정부를 비판하는 것도 저는 시기적으로 온당치 않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출마의 명분으로 백신을 잡은 건 온당치 않다. 네, 백신 공급이 되더라도 내년까지는 코로나 상황이 계속되겠죠. 자, 의자 안철수라는 타이틀이 강점이긴 합니다. 하지만 경제 문제는 다를 수 있겠다 싶은데요. 안철수 대표,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 어떤 경제 정책에 관심을 가져야 할 거라고 보십니까? 네. 저는 사실 그 경제 문제 이전에요. 이분이 그 공적으로 얘기하는 내용 중에서 사실이 아닌 거하고 사실이 아닌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어떤 의도로 그런 발언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현 정부를 그러니까 좀 이제 비난을 해가지고 소위 이제 극우 세력들의 지지를 그러니까 끌어내가지고 자기 지지를 올리겠다는 의도로 한다면은 그건 굉장히 나쁜 정치인이라고 생각하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 민주주의가 완전히 지금 뭐 저거 됐다고 하는데 최근에 12월 달에요. 이 스웨덴의 IDEA라고 유명한 그러니까 세계 그러니까 이 민주주의에 대한 평가하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서 뭐냐면은 대한민국을
방역과 더불어 가지고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높은 성취를 이룬 나라로 이렇게 객관적으로 평가를 했어요. 올해. 네. 올해 12월 달에 그것도 최근에요. 그런데 그런 객관적인 사실을 무시하고 저렇게 이제 그러니까는 표현한다는 것은 저는 과다하고 생각하고요. 제가 이분하고 한 2012년에 잠깐 저기 간접적으로 인연을 이제 맺은 적이 있는데 우리가 흔히 이제 그 기업인 출신들한테 그러니까 굉장히 국민들이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는 기대하는 바가 많은데 기업인 출신들이 경제를 그렇게 잘 알지 못해요, 사실은요. 의외로 잘 알지 못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단지 이제 국민들은 거기에 대한 어떤 환상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기업 경영하는 거하고 나라 경영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더군다나 이분은 뭐 나라 경영에 대한 경험도 없고 기업 경영을 좀 이제 한 경험뿐이 없는 것인데 그런 점에서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이분의 경제 철학이 뭔지를 사실 지금까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요. 네, 우리는 기업인 출신 대통령에 대한 나쁜 경험이 한 번 있죠. 자, 안 대표 출마 선언에서 소득주도 성장을 언급했는데요. 지난달 국민의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경제학 체계도 없는 소득주도 성장을 한다며 날선 비판을 한 바 있죠. 네, 맞습니다. 안 대표는 지난 26일 국민의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문 대통령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 날선 비판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전해드리자면 문 대통령은 경제학 체계도 없는 소득주도 성장을 한다며 사상 최고폭의 최저임금 인상을 단행해서 영세 자영업자와 그곳에서 일하는 어려운 분들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자, 안 대표의 거듭된 소주성 비판 어떻게 보셨나요? 사실 그 본인의 전문 분야가 아니면 경제학은 사실 이번에 전문 분야 아니잖아요. 네. 그럼 사실 굉장히 조심해서 발언을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적어도 그러니까 한 나라에 그래도 어떤 정부를 이끌었던 분이 경제학계 없는 용어로 그러니까 사실 아주 정책을 운영한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네.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본인이 그러니까는 아는 경제학 지식에서 이제 못 들어본 거를 가지고 이걸 경제학에서 없다고 얘기한다면은 이건 굉장히 어쨌든 간에 위험을 무릅쓰고 사실 발언한 건데 이건 한마디로 팩트가 잘못된 것입니다. 소득주 성장이라는 것은 표현이 그러니까 나라마다 좀 이제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되고 있지만은 명확하게 있는 개념이고요. 있는 개념이고 우리가 흔히 일반 사람들이 알고 있는 개념으로는 케인즈라는 경제학자는 많이들 알고 있죠. 케인즈 경제의 뿌리를 두고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요. 이 소득주 성장이라는 것이요. 네, 책을 많이 보신 거였군요. 네, 경제학자 최백운 교수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차기 대선 후보였던 안 대표의 출마로 인해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판이 커졌습니다. 일단 야권에서는 환영하는 분위기죠. 네, 주요 인사들의 이제 발언을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김무성 전 의원의 이야기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권 쟁취를 위해서는 반문연대 후보 단일화가 제일 중요한데 1단계 결실을 보았다. 대권 추구했던 안 대표가 큰 결단을 내린 것에 대해서 높이 평가한다라고 얘기했고요. 원희룡 제주지사입니다. 전체 야당이 이기는 선거, 시민과 국민이 이기는 선거를 하겠다는 이야기에 강하게 공감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국민의힘의 김종인 비대위원장입니다. 서울시장 출마한다고 결심한 사람이 한둘도 아니고 우리 당에서도 출마하겠다는 사람이 5명이나 되는데 안 대표도 서울시장에 출마하겠다는 사람 중 1명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조금씩 세 사람의 의견이 온도차가 좀 있죠. 그러네요. 김종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그냥 n분의 1이다. 라고 얘기한 거나 다름없고요. 김무성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크게 말해서 범야권을 구축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막후에서 킹메이커가 되겠다라고 누차 강조했었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선거에 뛰어든다는 것 자체를 반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고 원희룡 지사 같은 경우 본인이 대선에 출마한다고 했거든요. 차기 강력한 대선 주자가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다고 하니까 내심 좋았을 것도 분명히 작용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는 존재감을 위해서 이 출마 선언은 하되 완주는 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남겼는데 일단 이 추이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안 대표는 스스로 야권 단일 후보로 나서겠다 이렇게 선언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김종인 위원장은 안 대표가 야권 단일 후보가 되려면 국민의힘 입당에 경선에 참여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네, 맞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말을 남겼던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4월 보궐선거 안철수가 이기는 선거가 아니라 전체 야당이 이기는 선거를 하겠다. 대한민국 서울의 시민 후보, 야권 단일 후보로 당당히 나서서 정권의 폭주를 멈추는 견인차 역할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일단은 야권 단일 후보, 사실상 의석수로 봐서는 국민의당이 3석, 국민의힘이 103석이기 때문에 체급차가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본인이 상징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만약 서울시장 후보로서 야권 단일 후보가 된다면 사실상의 당대당 통합을 열어둘 수 있는 과정을 만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에게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어떻게 보면 국민의당 명운을 거는 승부수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우상호 의원이 첫 번째 출마 선언을 했죠. 자, 마지막 정치적 도전이라 못 받기도 했는데 이것도 짚어주세요. 네. 더불어민주당의 우상호 의원은 지난 13일이었습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 선언을 했는데요. 이번 서울시장 출마는 본인의 마지막 정치적 도전이라면서 어떤 경우에라도 다음 총선에 출마하지 않고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 모든 것을 다 바치겠다라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우 의원은 공약으로 안정성이 확보된 백신이 나오게 된다면 서울시민 전원에게 무료로 공급을 하겠다. 그리고 서울시내 공공주택 16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내세웠습니다. 네, 우상호 의원이 구체적으로 내세운 공약 중에 눈에 띄는 경제 정책이 바로 서울시내 공공주택 16만 호 공급일 겁니다. 최백운 의원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저는 다음 그러니까 우리가 서울시장 보궐선거가요 부동산 정책이 굉장히 주요한 하나의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고 봐요. 지금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아픈 부분이 부동산 정책 부분이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집권 여당의 서울시장 후보가 거기에 관심을 갖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부동산 시장 정책은요, 첫 단추가 사실은 그러니까 무주택자에 대한 그러니까 이 공공주택 공급이 전제로 해가지고 네. 다주택자들이 그러니까 좀 집을 내놓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방향은 잘 설정했다고 보고요. 네. 단지 이제 문제는 뭐냐면 어떻게 이걸 이제 공급할 것인가. 16만 원하면 적지 않은 이 주택인데요. 이걸 어떻게 이제 만들어낼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좀 내용을 봐야지만이 좀 이제 평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실행이 더 궁금해 보인다. 자, 두 번째 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올해 크리스마스는 각자 집에서 보내야 한다지만 그래도 이번 주 금요일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모두 들뜬 모습이죠. 하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에게는 이번 한 주가 올해 중 가장 불편한 일주일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1일 업무 복귀 당시 모습 다시 한번 보고 와서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법원 결정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업무에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결정을 내려주신 사법부에 감사드립니다. 검찰 구성원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이실까요? 뭐 우리 구성원보다도 모든 분들에게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네, 윤석열 총장이 정치 2개월 징계 처분에 불복해낸 집행정지 신청의 신문 기일이 내일인 22일로 결정됐죠. 따라서 이르면 크리스마스 전에 법원의 결정이 나올 수도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일단 22일이 신문 기일로 정해졌고요. 그걸 빠르면 23일과 24일 양일 중에 이제 나올 것이라고 사람들이 많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의 특별 변호인인 이완기 변호사 같은 경우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있고 그래서 긴급하게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신문을 담당하는 판사 이름이 실검에 오르기도 했었는데 홍순욱 부장판사입니다. 정통 법관이고 법원 행정처로 빠지지 않고 꾸준히 행정 재판만 했기 때문에 재판은 굉장히 잘 할 것이다라고 이제 예측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 홍순욱 부장판사가 남겼었던 여러 가지 판결 중에 최근에 이제 코로나 관련돼서 집회 결정이 있었습니다. 보통은 표현의 자유를 위해서라면은 인정을 했어야 되지만 이 코로나 상황이 굉장히 엄중하기 때문에 이것을 기각을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홍순욱 부장판사 같은 경우는 이 상황을 많이 분석을 할 것이다. 네. 법리적 검토도 하겠지만 현재 상황. 그렇다면 이 현재 상황이란 것은 무엇이냐? 대통령까지 이 징계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남겼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과 다른 의견을 과연 낼 수가 있을 것인가? 대통령과 다른 의견을 내는 것이 과연 공공복리 증진에 과연 어떠한 도움이 될 것인가? 이런 부분까지 판단을 해서 최종적인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문 대통령 제가 하루 만에 소송을 한 것을 두고도 말이 많았는데요. 대통령에 대한 항명 아니냐 여권의 비판도 있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내 주요 의견 그룹이죠.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민평련은 윤 총장의 징계 불복 소송을 항명으로 규정을 하고요. 일선의 공무원이라면 이 징계에 대한 소명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겠지만 이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기관인 검찰총장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재가까지 떨어진 이 징계에 대해서 불복을 하고 소송을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다라고 강력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문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한 라디오에서 윤 총장의 거취에 대한 개인적 입장을 밝혀 주목받고 있습니다. 관련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개인적으로는 두 분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부담을 주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건의 빌미를 제공하거나 단초를
제공했던 분도 계시는 거고, 그게 이제 뭐 오해거나 잘못됐다고 주장을 하고 계시지만, 그거 처리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약간은 좀 미숙함도 그 보인 거 아닙니까? 절차상에. 그 과정에서 이제 이런 결과가 나온 건데, 저는 어쨌든 두 분이 갈등을 일으키면서 대통령님께 부담을 드린 건데,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게 맞지 않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서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즉 추 장관 사표는 수리하고 윤 총장도 스스로 물러나는 게 도리다. 이렇게 해석됩니다. 최백운 의원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뭐 김경수 지사가 정치인이기 때문에 저렇게 발언을 했다고 생각하고요. 저같이 그러니까 국민 한 사람을 볼 때는요. 사실은 윤석열 총장이 먼저 사퇴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봐요. 윤 총장이 항상 하는 얘기가 헌법 정신, 법치주의를 강조하는데 네. 사실 검찰총장이라고 한다면은 법을 현장에서 집행하는 어떤 최고 책임자거든요. 그럼 본인이 어쨌든 본인과 본인 가족이 어떤 하나의 지금 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서 의혹을 지금 받고 있는 이런 상황 자체가 저는 그 이치에 있으면 안 되는 입장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실 반대적으로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무슨 그러니까 법적인 잘못을 했는가. 네. 저는 이거를 오히려 묻고 싶고요. 단지 이제 뭐냐면은 윤석열 총장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배려해가지고 같이 이제 동반 사태를 그러니까 이렇게 정치권에서 얘기를 하시고 그러는데 사실은 윤 총장이 앞에서 자기는 그러니까는 항명 비판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부당한 징계 대응이라 그러는데 저는 이 표현도 굉장히 이 자체가 사실 같은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일반 공무원들은 사실 부당한 징계에 대해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건 일반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소위 말해서 대통령이 그러니까 임명한 직이잖아요. 네. 그 임명한 직이 그러니까 직책에 있는 사람이 그걸 결정을 그러니까는 거부한다는 것은 그래서 그게 항명이지 뭐가 항명인지 저는 오히려 되묻고 싶고요. 네. 이거는 사실 윤석열 총장이 그러니까 당장 저는 사퇴하는 것이 맞다고 봐요. 네, 윤 총장 대통령에 대한 항명이 맞다. 지금 사퇴할 때다. 자, 그런데 추미애 장관 재신임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벌써 30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청와대 공식 답변 기준은 20만 명인데 곧 답변이 나올까요? 네, 지난 17일 이 해당 청원이 올라온 지 사흘 만에 3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현재 시각 32만 5천 명을 넘었는데요. 이 청원인은 본인을 검찰개혁과 조국대전의 작가 김두일이라고 밝히고 공수처가 입법화되었다고 제도의 완성이라고 할 수는 없다. 지금 이 시점에 추 장관이 사퇴하는 것은 매우 위험천만한 일이다. 문 대통령께서 추 장관의 정무적 판단에 의한 사퇴 의사를 반려해 주시고 나아가 재신임의 모습을 분명하게 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며 이 청원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자, 이 청원은 다음 달 16일까지 진행이 되게 되는데요. 청원이 종료되게 되면 청와대는 이 담당 비서관이나 관련 부서 장차관을 통해서 답변을 하게 됩니다. 네, 청와대의 답변이 궁금하네요. 자, 그런데 민주당 검찰개혁 시즌2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수처 출범이 마무리되는 대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단계에 돌입한다고요? 네, 일단 이 무소불위의 권력이라고 했을 때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던 것을 뜻하는 것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검찰의 요구사항을 많이 받아들여서 최대한 많이 양보가 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면서 이것이 과연 큰 의미가 있느냐라는 이야기까지 많이 듣고 있는데 현재 검찰은 6개 분야의 이 기소를 가지게 됐습니다. 네. 이 6개 분야가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그리고 방위사업 대형 참사입니다. 네. 그러니까 주요 굵직한 사건은 다시 검찰이 가져가면서 큰 의미가 없어졌다, 큰 변별력이 없어졌다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준비된 걸 분리시키되 이 6개를 다시 한 번 더 쪼개는 이야기까지 민주당에서는 현재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서울시장 출마를 전격 선언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소식부터 이번 주 운명의 갈림길 앞에 놓인 윤석열 총장의 소식까지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인물킹이었습니다. 내년 우리 경제도 대내외 여건과 실물 흐름, 정책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3.2%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네, 오늘의 킹덤 주제 2021년 경제는 훈풍일까 한파일까입니다. 네, 지난 17일 통계청에서 2020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발표했습니다.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일단 가구당 평균 자산과 부채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발표가 됐었는데요. 먼저 가구당 평균 자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기준입니다. 가구당 평균 자산은 4억 4,543만 원이고요. 평균 부채는 8,256만 원으로 전년 대비 4.4%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가구당 평균 소득은 5,924만 원, 처분 가능 소득은 4,818만 원으로 각각 1.7%, 1.9% 늘었습니다. 소득 증가율은 2012년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네, 부채는 많이 늘었고 소득은 거의 늘지 않았고. 자, 최백운 의원, 이런 조사 결과 어떻게 분석해야 됩니까? 예, 그 소득하고 부채는요, 좀 구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집을 사게 되면은 대개 이제 그러니까 대출을 받아서 사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자산도 증가하고 부채도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부채도 자산의 일부분이죠. 네. 근데 이제 자산이라는 것은 살면서 그동안에 쭉 누적된 하나의 재산인 거고요. 소득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 해라든가 그 달에 그러니까는 어떤 특정 시점에 어쨌든 간에 수입이죠. 현금 흐름이죠. 예, 그런 점에서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부채하고 소득을 1대1로 비교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네. 단지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보게 되면은 소득의 증가율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떨어진 건 사실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스러운 것은 이번에 가계금융복지조사가 좀 나타나는 다행스러운 건 뭐냐면요. 네. 소득 분배가 크게 개선됐어요. 아, 예, 그러니까 이제 그 가계 전체 평균은 1.2%가 소득이 증가했는데 네. 하위 계층이 그러니까 4.6%가 올라갔고요. 거의 그러니까 한 4배 가까울 정도로요. 중간층이 2.1%, 그다음에 상위 계층이 1.1%뿐이 안 올랐어요. 네.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소득 분배 개선됐고, 특히 이제 경제적인 취약 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임시 일용직 같은 경우가 한 3.9% 올랐고요. 그리고 이제 한부모 가구 같은 경우는 11.3%나 올랐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어려운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그래도 많이 혜택을 받다는 점에서 좀 이제 다행스러운 점이 있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 성장 정책의 일정한 성과는 네. 확인되어진다고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단지 이제 그러니까 일부 신문들에서 그러니까 부채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사실입니다. 네. 사실인데 문제는 뭐냐면 지난해 1년 동안에 그러니까 그렇게 속도가 문재인 정부 3년 동안의 평균에 비해서는 오히려 낮아요. 거기다가 뭐냐, 박근혜 정부 마지막 1년에 비해서 훨씬 낮습니다. 네.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마지막 1년 때 부동산에 광풍이 불었었거든요. 당시에요. 그런 점에서 그때보다는 그러니까 부채 증가율이 훨씬 낮다는 점을 상대적으로 좀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소득 분배 개선 효과에 주목해야 한다. 경제가 뜨겁지는 않지만 전체적으로 따뜻해졌다는 말씀 같습니다. 자, 연령대 유형별 부채 보유액도 발표됐는데요. 이건 MC 장원 의원이 정리해 주시죠. 네, 도표를 보시면서 함께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령별로는 40대 가구 부채가 평균 1억 1,327만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50대 39세 이하가 그 뒤를 이었는데요. 특히 30대 가구의 평균 부채는 1억 82만 원으로 역대 처음 1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30대의 금융부채 증가율의 경우 전년 대비 8.3%로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았고요. 이들 연령대의 평균 담보 대출액은 6,422만 원으로 전체 부채의 63%를 차지했습니다. 신용대출은 1,378만 원, 13% 수준이었습니다. 네, 특히 30대 가구 평균 부채가 처음 1억 원을 돌파했는데 전 연령대 중에서 가장 높은데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러니까는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부채 증가는 대개 이제 그러니까 그 주택 자산 증가와 관련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부동산 매입이 이제 그러니까 여기에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그런데 이제 그 30대 이하 이제 그러니까는 이 가계부채 증가에 우리가 주목을 하는데, 네.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지난 3년 평균보다 낮아요, 오히려요. 그래도요. 이게 지난 1년 동안에 이제 그러니까는 변화인데, 네. 그보다 낮다는 거.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그러니까는 박근혜 정부 말기 그러니까 1년 동안에 비해 가지고는 훨씬 더 낮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에 비해 가지고 그러니까는 비율이 그러니까 거의 그러니까 한 5% 이상 차이가 날 정도로 가고요. 그런 점에서 가고. 근데 이제 30대 이하 같은 경우도 30대 이하라면 39세 이하를 얘기하거든요. 네. 근데 29세 이하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고 20대도요. 그렇죠? 근데 29세 이하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그렇게 높지가 또 않습니다. 예. 네. 29세 이하의 경우에 3,479만 원 정도네요. 말씀하신 건 적은데요.
부동산이 원인이다. 그러나 전 정부에 비하면 증가세 폭이 크다고 볼 수는 없다. 자, 올해 코로나로 19 여파로 인해서 우리 경제가 많이 어려웠던 게 사실이죠. 실제로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정부가 2021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2%로 전망했는데요. 2021년 경제 정책 방향 수립 내용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 어떤 내용일까요? 저는 정부가 어차피 지금 그러니까 상당히 경제가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지난해 하반기에 우리가 예측했던 것보다 상황이 나빠지고 있어요. 네. 나빠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그나마 그동안에 하반기에 경제를 끌고 왔던 게 수출이었었는데 수출 환경도 지금 녹록치 않게 지금 변해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결국은 수출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이고요. 네. 해외 경기가 낮아야 되는 거지. 해외 이제 이 방역 상황이 낮아야 되는 거니까요. 그러면 결국은 내수가 남는 부분인데 내수에 대한 그 대책이 저는 좀 많이 미흡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대책을 내놓은 걸 보게 되면은 과거 관성적으로 내놓은 대책 이상을 넘어서는 대책이 별로 안 보여요. 눈에 안 띕니다.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의 상징적인 게 소득주 성장 정책인데 네. 이게 이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저소득층에 대해서 소득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뭐냐면 산업 재편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소위 혁신 성장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이요. 네. 근데 이 부분이 아직 성과를 못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한국형 뉴딜로 지금 이제 용어만 바꿔가지고 다시 지금 운용되고 있는데 이 부분의 성과가 나와야지만이 경제는 근본적으로 그러니까는 좀 빛을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 전체 가계 자산 중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 부동산 쏠림 현상 앞으로도 계속 될까요? 결국은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 보게 되면 대한민국이 저는 부동산의 인질로 잡혀 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네. 그러니까 개인들 같은 경우 보게 되면 미래가 불확실하다 보니까는 언제까지 내가 직장 생활할지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러니까 자산이라도 그러니까는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은 최대한 벌자 해가지고 네. 주식이나 부동산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고요. 심지어는 기업조차도 부동산이나 토지에 대한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투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기업이라고 한다면 새로운 수익 사업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걸 못 만들어내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정부도 마찬가지로 건설 경기에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는 경제 성장률을 성과를 만들어내서 의존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이건 뭐냐면 우리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가 좀 이게 구체적으로 안 보이다 보니까는 네. 모두가 그러니까 미래가 불확실하다 보니까는 자산에 그러니까는 겨우 이렇게 올인을 하는 자산 투기에 올인을 하는 이런 이제 왜곡된 현상이 발생되는 건데 결국 이걸 정상화시키려면요. 경제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 경제 전체의 파이를 증가시키는 네. 미래의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좋은 일자리가 많이 나와야지만이 사람들을 근로 이제 그러니까 유도해낼 수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네. 혁신 성장이 부동산의 볼모로 잡혀있는 한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다. 자, 성장세 회복에 있어서 소비의 중요성도 강조했는데요. 정부에서 계획한 소비 활성화 방안 어떻습니까? 네, 일단 신용카드 사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신용카드 등을 써야 있었을 경우에는 소득공제가 15%에서 40%까지 됐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내년에 신용카드와 관련돼서 소비할 경우에는 여기에 10%포인트 공제율을 추가로 더 늘릴 계획이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그 외에 승용차를 살 때는 내는 개별 소비세가 있습니다. 이 개별 소비세 인하는 6월까지 연장하고 내년 3월부터 12월까지 11개 품목의 에너지 효율 1등급 가전제품을 구매하면 이 구매 금액의 20%를 또 환급을 또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 밖에도 신관광 활성화. 사실 올해 연말에 이제 대규모로 문화부에서 이제 추진하려고 했다가 네. 다시 코로나 확산세가 이제 심해지면서 좀 주춤하긴 했었는데요. 내년부터 다시 조금 더 활성화시킨다고 했고 저기 보면은 영공 선해 비행 후 복귀하는 관광 비행 상품 활성화. 그러니까 인천에서 출발해서 네. 우리나라 영공을 넘어섰다가 네. 해외 면세점까지 이용하고 다시 인천으로 돌아오는 상품. 네. 근데 사실 바로 매진이 되고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죠. 이런 부분까지 많은 활성화, 촉진 방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 정부가 투자 회복세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공공, 민자, 기업 투자를 합해서 올해보다 10조 원이 늘어난 110조 원 규모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 했는데요. 내년 투자 규모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제가 그 얘기 하기 전에요. 네. 소비 이제 그 신용카드 정책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신용카드 소득공제가요. 최고 상위층 소득자들은 별로 그 혜택을 못 봅니다. 왜냐하면 그 소득의 일정 비율만큼만 공제를 네. 받기 때문에 네. 소득이 훨씬 더 초과하기 때문에 받기 힘들어요. 결국은 중산층이거든요. 네. 근데 중산층들이 지금 미래가 불확실하다 보니까는 소득공제에 있다고 해가지고 소비를 늘릴 지금 이런 상황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제가 이런 정책이 너무 우리가 관성적으로 좀 대풀되고 있다는 게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그럼 이 상황 속에서 지금 그러니까 기업들이 지금 경제가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투자를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럼 결국 공공투자가 결국은 주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공공 투자가 그러니까는 그냥 이것도 과거 경기 침체 정도 수준으로 하면 안 되고요. IMF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IMF에서 GDP 대비 1%만 공공 투자가 늘리게 되면은 성장률을 2.7%포인트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 얘기했거든요. 네. 그게 최근에 나온 보고서예요. 네. IMF에서요. 그러면 그런 차원의 속에서 지금 같은 상황 속에서는 공공 투자를 좀 획기적으로 좀 늘려야 되고요. 네. 공공 투자 늘려야 될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 삶의 질과 관련된 부분도 있고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이럴 때는 적극적으로 재정을 운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소비를 당장 늘릴 수는 없지만 정부가 나서서 공공 투자를 해야 한다. 자, 오늘 2021년 경제는 훈풍일까, 한파일까를 주제로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의 킹덤으로 이렇게 제시해 봅니다. 곳간에 재정 쌓아두기만 하면 썩어버리기 마련, 나누어야 해결될 때도 있다. 새로운 경제정책, 코로나 경제 위기 속 해결책이 되길 바랍니다. 최백운 의원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